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봅니다. 3주 2차시 공부를 하는 거죠. 1차시 때 논증적 에세이와 관련된, 논증적 에세이가 아니라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이렇게 이제 3주차는 하고 있고, 1차시에는 어떤 설명을 좀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는 지난 학기에 제출했던 논증적 에세이 중에서 아주 잘 쓴 친구의 글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살펴보고 읽기 자료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과제물을 쓸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페이지가 뭐 한 페이지 정도면 그 분량이 과제 분량이 한 페이지에 불과할 때는 그 적은 분량으로 내가 지금 과제를 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표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논증적 에세이다라고 작게 쓰고 제목을 썼죠. 여러분 제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모든 글에는 제목이 필요해. 제목이 적절한 제목. 근데 논증적 에세이에는 제목이요. 잘 봐야 돼 여러분. 요거 볼 거예요. 여러분 리포트에서 이 제목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제목에. 근데 지금 논증적 에세이를 쓰고 그러니까 이 제목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논증적 에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논증은 주장해야 된다. 주장글이라고 했잖아요. 주장이 있고 주장이 명료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논증적인 글이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주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 이 글쓴이의 이 친구의 주장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 있죠.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다루는 게 지금 뭡니까? 소년법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제목에서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 제목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가 무엇인가가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소년법과 관련된 글이구나. 우리 이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소년법과 관련된 논제에서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게 뭐냐? 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료하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제와 그 논제와 관련된 이 글쓴이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죠.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목에서부터 아주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외적 형식에서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들여쓰기죠?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했죠.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로 표기했죠. 이렇게 해야 돼요. 문단 구분. 그런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문단 구분을 이제 들여쓰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여쓰기가 아니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제가 고쳐봅니다.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문단을 구분하냐면 이렇게 들여쓰기로 문단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들여쓰기 무시하고 이 여백으로 문단을 구분하고 있어. 이것은 그 인터넷 글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니터에서 글을 보니까 글을 읽어야 되니까 가독성 때문에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백을 두면 이제 문단 구분이 더 잘 되고 읽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글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우리 글쓰기는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도 보면 되게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안 보이겠군요. 한 3칸 정도.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이렇게 3칸 정도 해서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할 것. 그렇게
단정하게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뭐 내가 그 1차 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줄 간격이 11, 100, 한 80쯤 될 것 같아. 180. 그리고 이게 이제 문체부 바탕체 뭐 11포인트 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런 외적 형식, 그리고 이제 소년법은 개정돼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이건 올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뭐 이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원래 이름 지어야 되는데 이름 지웁시다. 이름 다 바뀌었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쓸 때 리포트. 자, 제목 이렇게 쓰고 알겠죠? 이건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논증적 에세이를 내가 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내는 그런 논증적 에세이겠죠. 자, 제목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름 쓰고 일단 이제 학부 학부 쓰고 그다음에 학번 이렇게만 쓰면 돼. 알겠죠? 일단 딱 쓰고 이제 이렇게 글을 딱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페이지니까 이건 이 글은 2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표시를 했던 것이고 내가 1페이지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냥 1페이지까지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면 돼요. 내용은 굳이 뭐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이런 어떤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의 범죄 여기 볼까? 여기 좀 봅시다.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게 악랄해지고 흉포되고 있죠. 이제 2018년 여성가족부가 낸 청소년 통계를 분석했더니 18세 이하 소년 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죄 유형이 재산 범죄였군요. 근데 2015년 45.1%였던 재산 범죄 비율이 2017년에는 39.9% 조금 낮아졌네. 근데 그런 반면에 공갈,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은 2015년 24.6%에서 25.6%, 28.9%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 범죄 비율이 2015년은 3.8%에서 4.4, 4.8%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지금 각 줄을 딱 처리해 갖고 4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의 양정욱 기자의 이 제목에서 이제 이 양정욱 기자의 이런 제목의 글 연합뉴스 2019년 9월 8일자 일단 콤마를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 인용하고 있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장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의 특히 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소년법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에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경식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평생 이제 갖고 가지요. 근데 피해자는 그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없죠. 법이 대신 벌을 주고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소년법의 경우에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해요. 가해자가 보호 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받는 영향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보면 소년법이 왜 이렇게 이제 처벌이 좀 약한가 하면은 이제 소위 이를테면 계도의 가능성 이런 것이겠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이유가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소년법을 악용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년 범죄의 그 흉포함이라든가 악랄함이 이미 성인 범죄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이라고 해서 보호관찰이라거나 뭐 아주 이제 하여튼 성인의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바로 이런 국민의 법감정을 현실적으로 이 실정법이 과 어떤 괴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률인데 악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소년법의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 다음에 뭐 N번방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다 하고 있죠. 촉법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수천 개 이르는 그 뭐 N번방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했죠. 12살짜리가. 근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그 좋은 자료죠. 자, 이 정도까지만 이것은 보도록 할게요. 예. 본래 그 보여주려 같이 보면서 그 설명하려고 했던 자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거예요. 일단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게요.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논증적 에세이와 에세이예요, 결국은. 근데 내가 이제 한글 파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자료 인문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료여서 이걸 다시 한글로 만들기는 이게 32페이지나 되는 분량인데 이걸 한글 파일로 옮기기는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요건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자 이게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할게요. 스티브 잡스 인문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사진은 이제 애플의 그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티브 잡스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재미있고 더불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늘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교차로에 존재해 왔다. 우리가 아이패드와 같은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의 결합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존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연관되어 있더라. 반면에 기술은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현실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치 영역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과학과 기술은 원래는 이질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근대 이후에 과학적 탐구의 성과가 기술과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과학은 이제 그 응용 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었고 이론과 실천의 간격도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냐?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과학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걸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의미로 베이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조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성에서 인문적 직관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뭐냐면 창조성의 문제. 대학 교육 목표가 우리나라 뭐 200여 개 대학에 4년 이제 200여 개 대학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로든 창조라는 말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창조적 인재 양성. 이건 뭐 시대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란 그럼 뭐냐?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성권업적 가치 등을 말하죠. 그렇죠? 창조성이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 그것도 유용한 독창성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진행의 측면을 말해요. 이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과학적 사고고, 과학적 사고란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죠. 그 다음에 계속 좀 보면서 자, 서양의 비범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과학 연구 이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경험이 있고, 따라서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즉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과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가드너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인슈타인은 당시 물리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제1원리,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설명 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인 시간과 공간 자체가 무엇인지 회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성옥과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이렇게 좁아져서 그러는데, 홍성옥과 이상욱도 이제 그의 저서에서 천재적인 과학자의 이름을 남기려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만큼이나 풀이가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탁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하나의 예로 뉴턴을 들어요. 뉴턴의 창조성은 이를테면 이런 그 문제의식과 창조적 실험은 그 이전의 학자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습관을 통해 길러졌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봐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창조적인, 그러니까 창조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뭐 심리학자 가드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성욱과 이상욱 이런 사람들의 저서의 내용을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증적 에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장을 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할 만한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활용을 해서 주장의 객관성,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성과 비판적 질문. 그러니까 나는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들,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철학자들의 비판적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에 던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둥근 사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둥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개념적 존재인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통해 그는 계란에 닭이 될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철학자답게 그 본성의 종류를 넷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예. 뉴턴의 중력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당연하며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즉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사실에 왜냐고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봐요. 사람들 모두가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경험으로. 그러나 뉴턴 이전까지 그 당연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던지진 않았다는 거. 물론 의문을 던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뉴턴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것과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것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은 철학자들이 언제나 강조해온 태도예요. 이렇게 창조성은 이제 비판적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창조성의 원동력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슨 A4가 아니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과학적 사고와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는 창조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과학적 사고는 창조성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컨의 말을 빌려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내포된 의미는 되면 과학적으로, 그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에 내포된 의미는 과학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성의 문제로 연결했었죠. 창조성의 문제.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와 창조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학적 사고란 그럼 또 뭐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과 주장이 섞여서 논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구의 비범했던 과학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냥 그들의 어떤 이런 그 과학의 놀라운 어떤 성과는 그 무엇으로부터 비롯했는가? 이를테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문제의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관습적 해석 이런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답습했을 뿐인데, 이런 그 어떤 업적 성과를 남긴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비판적 질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창조성의 원동력이고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던 자료에서 과학적 사고에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와 창조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창조성은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창조성의 원동력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 그대로 답습 받아들이기보다는 왜라고 하는 비판적 질문을 던질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차 시 마무리에
그 조금 듣다 말았던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여름을 한 1분, 한 1, 2분 좀 더 듣고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또 듣지요. 예.